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3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손해배상 보장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째,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손해배상 보장 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격, 이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절차,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4. 보험자 등의 항변권과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49조 준용의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49조는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손해배상 보장 계약에 관한 준용 규정입니다. 먼저 준용의 범위는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 부선의 손해배상 보장 계약과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조선은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으로, 보장계약은 손해배상 보장계약으로, 유조선의 선박 소유자는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로, 책임협약 체결국은 선박 연료유 협약의 체결국으로 보게 됩니다. 또 선박 연료유 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이 재판한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하여 외국 판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16조 준용은 선박 소유자의 손해전보 또는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보험자 등에 대한 유료오염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및 보험자 등의 책임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선박 소유자가 지급불능 등에 빠지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제16조 제1항을 준용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선박 소유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 외국 선박 소유자의 경우 국내 재산이 없어도 보험자가 국내에 있으면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 또 용이하다는 점이죠. 또한 제3자를 위한 계약 구조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접 청구권의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선박 소유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입니다.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자 등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이때 고의라는 것은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만 해당하며 선장이나 기타 선박 소유자의 사용인의 고의는 피해자의 청구권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선박 운항의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 집행사원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고의의 범위입니다. 유료오염 손해를 생기게 할 고의이며 유료오염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보험자 등의 항변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자 등은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유료오염 손해가 법 제5조 제1항 단서 각호에 열거된 사유에 의해서 생긴 경우가
선박 소유자의 항변권이 발생하는 사유이고요. 이때 선박 소유자 또는 다른 보험자 등이 이미 책임 제한을 해서 책임 제한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제척기관의 경과에 의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박 소유자가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또 이미 책임 제한을 해서 책임 제한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했거나 제척기관의 경과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러한 보험자 등이 항변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항변권의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보험자 등이 선박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법 제16조 준용 제2항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주장 가능한 항변으로는 당해 피해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이미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항변, 관할 위반의 항변, 중개계약의 존재에 기한 항변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개계약이 존재한다는 경우도 항변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주장이 불가능한 항변으로는 보험계약상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자기의 전보 또는 담보해야 할 손해배상 보장계약상의 한도의 항변, 그 다음에 상수의 항변 등은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자 등의 손해배상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자 등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유료오염 손해배상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 등의 지급 책임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6항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먼저 구상권인데요. 보험자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경우 당해 유료오염 사고에 대한 손해가 법 제5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가해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 제한인데요. 피해자로부터의 직접 청구를 받은 보험자 등은 당해 손해배상액 지급 청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것에 의해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험자 등이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서 책임 제한 기금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자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 손해배상액 지급의 청구권은 당해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당해 유료오염 손해의 원인이 된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자 등의 책임 제한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자 등의 책임 제한은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과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무조건적 책임 제한입니다. 보험자 등은 여하한 경우에도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당해 유료오염 손해가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생긴 것일 때에도 책임 제한의 권리를 저해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책임 한도액입니다. 이 보험자 등의 책임 한도액은 당해 선박에 대해서 선박 소유자가 자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액수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복수보험자의 경우인데요. 보험자 등이 2명 이상이고 각 보험자 등의 전보 또는 이행 담보액을 포함하여 법정 책임 한도액이 되는 경우에도 1인의 보험자 등이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때는 책임 한도액의 전액에 대해서 책임 제한 기금을 형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험자 등에 대한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 유료오염 손해 배상 청구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17조 준용은 피해자가 법 제16조 준용에 기해서 손해배상 보장 계약의 보험자 등에 대해서 직접 유료오염 손해의 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관할 법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자 등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법원이 되는데요. 이는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관할입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액 지급 청구권자의 주소지 법원인데요. 이는 의무이행지로서 민사소송법 제8조 후단에 따른 관할입니다. 다음은 압류 가능한 보험자 등의 재산 소재지 법원인데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할입니다. 다음은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법 제12조 유료오염 손해배상 절차 규칙 제1조에 따른 관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4가지의 관할이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17조 준용에 따라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소송을 법 제12조에 따른 관할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료오염 손해 발생지 법원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입니다. 다음은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법원인데요. 이는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제12조에 따른 관할입니다. 또한 압류 가능한 선박 소유자의 재산 소재지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할입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제12조 또 유배절차규칙 제1조에 따른 관할입니다.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의 관할은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 등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관할의 선택적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 소송의 관할은 선택적 관할로서 피해자는 여러 관할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보험자 등이 부산에만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보호의 취지인데요. 이러한 선택적 관할 제도는 피해자가 보다 용이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보장계약 증명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18조 준용은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가 체결한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증명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증명서의 발급인데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한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발급받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는 해당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에 비치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증명서의 비치 의무가 있고요. 이때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는 해당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이 유효한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19조 준용은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변경 사유는 선박 소유자의 변경, 보험자 등의 변경, 보장계약 내용의 변경, 선박 정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 절차는 1. 변경사항 발생 2.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변경 신청 3. 증명서 재발급 또는 변경 기재 4. 변경된 증명서 선박 비치입니다.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은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음은 외국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49조 제2항은 선박연료유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이 재판한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관하여
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 판결의 승인인데요. 선박연료유협약 체결국의 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은 대한민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판결의 승인이나 집행이 대한민국의 공소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판결이 사기로 인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가 적절한 통고를 받고 공정한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는 승인 요건에 따르는 것이고요. 판결을 내린 국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동정 판결을 동일하게 승인할 것을 요구하는 상호주의를 또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배상체계의 국제적 조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판결의 효력 인정은 국제적 해양환경 보호와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국제협약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박연료유 협약의 체계적 이행을 통한 국제해양환경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유료오염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유료오염 사고에 대한 국가 간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판결의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의 국제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국경을 초월한 피해자의 보호 및 신속한 구제라는 피해자 보호의 이념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배상체계의 흐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체계는 사고 발생부터 피해자 보상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권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면은 사고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한 이후에 피해 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이를 심사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유료오염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직접 청구권의 법적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은 특별법인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에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상법에서도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접 청구권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선박연료유 협약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국제해사기구의 법적 체계 하에서 국제해양환경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수용을 통해서 형성되었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자 등이 책임 제한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자 등은 피해자의 직접 청구에 대해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고 책임 한도액 전액에 대해 책임 제한 기금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어서 관할 법원에 책임 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제한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및 조사를 받습니다. 다음은 책임 제한 기금으로부터 제한 채권자들에게 비율에 따른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책임 제한 절차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과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요. 크게 보면 책임 제한의 주장, 책임 제한 기금 형성, 법원의 신청, 채권자 신고, 배당의 순으로 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수보험자의 책임 제한 특수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자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책임 제한은 특수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첫째, 전액기금 형성을 해야 합니다. 1인의 보험자가 책임 제한을 주장할 경우 책임 한도액 전액에 대한 기금 형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기금을 형성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게 분담금 구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책임 제한의 효과인데요.
한 보험자의 책임 제한은 모든 제한 채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보험자의 관계에서 보험계약상 분담 비율에 따른 내부적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복수의 보험자의 경우에 이러한 특성, 전액기금 형성, 구상권, 책임 제한의 효과, 보험자 간의 관계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특수성은 피해자 보호와 보험자 간의 공평한 책임 분담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접 청구권의 제적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자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 손해배상액 지급의 청구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것은 물론 소멸시효는 아니고 제적 기간이기 때문에 이 청구권이 존속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적 기간이 기산점이 됩니다. 즉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이 제적 기간이 기산점이 되고요. 이로부터 유료오염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유료오염 손해의 원인이 된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도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요. 최초 사고 발생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제적 기간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장치로서 유료오염 손해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손해 발생일과 최초 사고 발생일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중적인 기간 설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의 특수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는 일반적인 해상사고와 구별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집니다. 첫째, 광범위한 피해입니다. 해양환경, 어업,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일부는 사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료오염과 특정 피해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환경피해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 청구권과 엄격 책임 등의 특별한 법적 장치를 통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실무적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해결인데요. 피해자 측의 쟁점으로 보면 보험자의 특정입니다. 적절한 보험자 등을 특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료오염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복잡한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있고요. 유리한 관할 부분 선택이라는 전략적인 선택이 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손해액의 산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해상보험 손해사정사, 즉 재물손해사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자 측의 쟁점으로는 항변 전략입니다. 선박 소유자의 항변을 활용한 방어가 매우 중요하고요. 적시에 책임 제한을 주장하고 기금을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확보를 해야 하고요. 보험계약 조항의 해석을 통해서 가장 유리하게 보험자의 항변권을 행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배상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제도는 국제적 협력과 국내법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행 유료오염 손해배상제도는 일부 한계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한도액의 적정성 문제, 환경손해 자체에 대한 배상 범위 제한, 국가 간 협력 체계의 미비점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회사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약의 지속적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앞의 제도적 한계에 대응해서 책임 한도액의 상향 조정, 환경손해 배상 범위의 확대,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대응의 방향으로 이러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제협약의 변화를 반영한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한데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지속적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관련 법령과의 조화로운 체계 구축, 실효적 피해자 구제 절차의 마련 등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보호와 피해자 구제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 발전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환경손해 자체에 대한 배상 강화, 예방적 조치에 대한 법적 지원 확대, 국제적 협력 체계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49조는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 계약에 관하여 유조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는 선박 소유자뿐만 아니라 보험자 등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자 등은 선박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책임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적 관할 제도와 외국 판결의 효력 인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유료오염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일반 선박과 유류 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 계약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해양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수용을 통해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